박재구의 머릿속은 마치 낡은 시계처럼 딱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 이제는 손목에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작은 시계바늘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다룰 수 있었죠. 그의 작은 시계 수리점은 동네에서 몇 안 되는 노포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돋보기를 쓰고 세밀한 부품을 손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재구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마치 천둥처럼 그를 강타했습니다. 아들 박선호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는 거였죠. 순간 박재구의 손에서 정교한 시계 부품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장례식장은 차갑고 무채색이었습니다. 박재구는 아내와 함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소리내어 울었지만 박재구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가 받았던 훈련처럼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죠.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한때는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지금은 깊은 바다 속처럼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못난 탓이지. 박재구는 마침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일에만 매달려 살았던 자신을 되돌아보았어요. 아들 선호가 어릴 때는 임무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시계 수리 일 때문에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호의 첫 운동회, 첫 학예회, 입학식, 졸업식? 기억나는 것보다 빠진 기억이 더 많았죠. 여보, 우리 선호가. 아내의 흐느낌 소리에 박재구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얼굴도 모르는 선호의 친구들이었어요. 박재구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누군가 박재구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 위로의 말들은 그저 허공을 떠다니는 먼지처럼 의미 없이 느껴졌죠. 아들 녀석이 마지막까지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 했을 텐데.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박재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선호를 본 게 언제였던가. 3달 전? 아니, 넉 달?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저 일상적인 인사말 뿐이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못난 아비였어. 박재구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며 흐느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북파 공작원 시절에도, 동료들이 죽어나갈 때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첫째 날 장례식이 끝나고 박재구는 빈소에 홀로 남았어요. 아내는 약을 먹고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박재구의 시선이 선호의 영정사진에 고정되었어요. 웃고 있는 선호의 얼굴. 언제 찍은 사진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놓쳐버렸던 걸까요? 박재구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아버지가 많이 미안하다. 선호의 장례식이 끝난 뒤 박재구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좁은 원룸이었지만 선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오토바이 포스터, 책상 위에 놓인 헬멧,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담배갑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이게 뭐지? 박재구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술병과 도박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숫자들을 보고 박재구의 등골이 오싹해졌죠. 1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4천만 원. 모두 사채였습니다. 이런. 박재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호가 이런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니. 아버지인 자신은 전혀 몰랐어요.
선호가 간혹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박재구는 독립했으면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지라며 냉정하게 거절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호의 눈에 깃들었던 절망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서랍 안에서는 납골당 예약 취소 문자가 담긴 휴대폰이 발견되었어요. 선호는 장례비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박재구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버지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니? 박재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죠. 자신이 언제 아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준 적이 있었던가요? 그날 밤 박재구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내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노후자금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죠. 2,500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호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내가 책임져야지. 박재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의 죗값은 아버지가 짊어지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박재구는 시계 수리점 문을 평소보다 일찍 열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찾아온 모든 손님의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선호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었어요. 몇 번의 전화 끝에 선호의 직장 동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호 형이요? 일은 성실했는데 도박 빚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젊은 동료의 말에 박재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채업자들이 장난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들이라. 박재구의 눈이 흔들렸어요. 북파 공작원 시절 그는 목숨을 건 임무를 수없이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노쇠한 시계 수리공일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구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의 뒤처리를 자신이 하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재구는 계속해서 선호를 생각했어요. 어린 적 선호의 웃음소리, 처음으로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던 모습, 중학교 졸업식 날 멀리서 바라보았던 키 큰 아들의 뒷모습, 조각난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선호방 좀 정리하고 왔어. 박재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죠.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짐을 혼자 짊어지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그날 밤 박재구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북파 공작원 시절 사용했던 작은 단검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과거의 증거였죠. 박재구는 천천히 단검을 만졌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촉.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내 짐을 이어받을게. 박재구는 단검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납골당 예약을 다시 해야 했죠. 장례식 마지막 날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저물고 있었습니다. 박재구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조문객들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쉬라고 했지만 끝까지 예를 갖추고 싶었죠.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을 때였습니다. 박선호 빈소가 여기 맞죠? 낯선 목소리에 박재구가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3명이 빈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굵은 금목걸이, 그리고 얼굴에 흉터. 한눈에 봐도 건달 같은 인상이었죠. 박재구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선호의 빚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임을 직감했어요. 네, 맞습니다만. 박재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4천만 원. 선두에 선 남자가 단칼에 말했어요.
박선호가 우리한테 진 빚이 4천만 원입니다. 죽었으니 이제 아버지가 갚아야죠. 장례식장에 있던 몇몇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 아직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장례 중이라. 박재구가 말을 이었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자르고 빈소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죽은 놈이 돈을 안 갚고 죽었으면 아비가 갚아야지.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1달, 2달.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어. 그때 아내가 상황을 알아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 남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제단으로 다가가더니 상을 거칠게 엎었습니다. 과일과 제사 음식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 개자식들아. 박재구의 조카가 앞으로 나섰지만 다른 남자가 그를 확 밀치자 조카는 쿵 소리와 함께 뒤로 넘어졌어요. 아들 녀석이 빚쟁이인 줄 몰랐어요? 도박에 빠져서 우리 돈 다 써먹고. 선두에 선 남자가 선호의 영정사진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박재구의 몸이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온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북파 공작원 시절의 훈련이 그를 진정시켰어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박재구는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영정사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박재구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꼭 갚겠습니다. 세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무릎 꿇은 노인의 모습이 예상 밖이었나 봐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1,000만 원부터 갚아. 선두에 선 남자가 말했어요. 그때 안 되면 다시 올 거야. 남자들이 떠난 후 장례식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깨진 영정사진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어요.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흩어진 재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내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선호가 정말 그런 빚을 진 거예요? 박재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었어요.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박재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1,000만 원을 마련해야 했어요. 시계 수리점을 팔까도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누가 낡은 시계 수리점을 사겠습니까? 창밖으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박재구는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북파 공작원 시절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아들을 위해 그는 어떻게든 길을 찾을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재구는 시계 수리점을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열고 늦게 닫으며 일에 매달렸어요. 오래된 손님들에게 연락해 밀린 수리를 서둘러 끝내고 가능한 모든 일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모은 돈은 고작 300만 원 남짓. 1,000만 원에 한참 모자랐죠. 여보, 무리하지 마세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라도 담보로 잡으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까. 박재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생 살아온 집을 잃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는데 박재구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날 아침 박재구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기로 한 거죠. 노인에게 대출해줄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담보가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은행원의 말에
박재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이었죠. 시계 수리점으로 돌아오는 길, 박재구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검은 양복 차림의 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인데 돈은요? 선두에 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박재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지금은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금만 더 시간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손이 봉투를 쳐냈습니다. 돈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장례식 때도 얘기했잖아. 오늘까지 1,000만 원이라고.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도망치던 아들놈도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 말에 박재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어요. 아들을 모욕하는 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박재구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아, 이걸로 받을게. 한 남자가 진열장의 오래된 시계들을 가리켰어요. 안 됩니다. 이건 고객들의 물건이라. 박재구가 말했지만 남자는 이미 진열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진열장의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객들의 시계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수십 년간 정성껏 수리해온 시계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만. 박재구가 외쳤습니다. 그만?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너희 아들 녀석이 우리 돈 4천만 원을 걸레처럼 써버리고 이제 와서 그만이라고? 그 순간 또 다른 남자가 벽에 걸린 선호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장례식 후 박재구가 가게에 걸어둔 사진이었어요. 이거 너희 죽은 놈 아니야? 남자가 사진을 거칠게 떼어내며 비웃었습니다. 놓으십시오. 박재구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낮고 강렬한 수십 년 전 북파 공작원 시절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가 사진을 구겨 바닥에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재구의 주먹이 날아갔어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주먹은 남자의 턱을 정확하게 강타했어요. 예상치 못한 공격에 남자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 이 늙은이가. 다른 두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박재구의 눈에 너무나 느리게 보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박재구는 정확히 그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숨이 막힌 남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번째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지만 박재구의 손날이 그의 손목을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칼이 떨어지자 박재구는 주저없이 남자의 목을 움켜쥐었어요. 내 아들을 모욕하지 마라. 박재구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에 남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이제 3명의 사채업자들은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박재구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어요. 시계 수리점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마치 오래전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침묵이 시계 수리점을 감쌌습니다. 박재구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도 놀란 듯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던 걸까요?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 이후로 30년이 넘게 흘렀는데 몸은 여전히 그때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바닥에 쓰러진 남자 중 하나가 코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누구야? 박재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선호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구겨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펴면서 박재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호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유일하게 함께했던 행사 중 하나였어요. 일어나. 박재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 이야기를 입에 담지 마라. 3명의 남자들이 어색하게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턱을 맞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봐, 우리 좀 얘기해보자.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의 목소리의 위협은 사라졌어요. 해야 할 말 있으면 해. 박재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한 뒤 말을 이었어요. 사실 4천만 원이 다는 아니야. 이자가 붙어서. 박재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3 남자가 동시에 뒤로 물러섰어요. 과거 수많은 적들이 그러했듯 이들도 박재구의 눈빛에서 위험을 느꼈습니다. 실제 원금이 얼마지? 박재구가 물었어요. 2,900만 원이야. 남자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박재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에 300만 원씩 갚겠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정리하겠다. 남자들은 놀란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보통 사채업자들은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하는 법인데 갑자기 원금만 받는다니. 농담하냐? 우리가 자선사업가로 보여? 턱을 맞은 남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재구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랐어요. 손날이 공기를 가르며 남자의 목 바로 옆을 스쳤습니다. 그 자리에 파란 멍이 들었죠.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을 직감한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음에는 놓치지 않을 거다. 박재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3 남자는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상대한 사람들 중 가장 위험한 존재가 이 노인임을 직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선두에 섰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금만 갚아도 된다. 박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갚기 시작하겠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3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시계 수리점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재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수십 년 전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은 아들을 위해 또다시 싸우고 있었죠.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울 때는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아들을 위해 싸울 때는 그저 빚쟁이 아버지일 뿐이었어요. 박재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2,900만 원을 마련할지 고민해야 했어요. 노후자금 2,500만 원을 모두 털어도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어요. 적어도 사채업자들이 무서워했다는 건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었죠. 아들아, 아버지가 내 짐을 반드시 감당해낼게. 박재구는 선호의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박재구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선호의 빚부터 오늘 사채업자들과 있었던 일까지. 아내는 처음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박재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겨낼 거예요, 여보. 아내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에 박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이튿날 아침 박재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었죠.
아내는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박재구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새벽 인력시장이었어요. 일자리 찾는 분. 인력시장에 도착하자 중개인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로 젊은 남성들이 모여 있었고 이른에 가까운 노인은 박재구뿐이었어요. 저기요, 할아버지. 중개인이 박재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기에는 좀 연세가. 해볼 수 있습니다. 박재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중개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재구를 바라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쪽 건설 현장에서 자재 나르는 일 어떻습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이에요. 박재구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시계 수리점은 조카에게 맡기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로 한 겁니다. 새벽부터 오후까지 힘든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시계 수리를 하는 일정이었죠. 이봐, 할아버지. 저쪽으로 시멘트 포대 10개만 옮겨. 현장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박재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시멘트 포대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한 포대가 30kg 넘게 나갔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깨와 허리가 아파왔지만 아들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었어요. 첫날 일이 끝나고 박재구는 시계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어요. 10만 원,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박씨, 시계 수리점에 도착하자 조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어요. 사람들이 왔었어요. 어제 그 사람들. 박재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안도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3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남겼어요. 조카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차용증이었어요. 원금 2,900만 원, 그리고 매주 300만 원씩 갚기로 한 계획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제의 위협이 통한 모양이었습니다. 고맙다. 박재구는 조카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늘 받은 일당을 꺼냈습니다. 이제 290만 원만 더 모으면 첫 상환이 가능했어요. 저녁 내내 박재구는 밀린 시계 수리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때쯤 박재구는 겨우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이제 들어왔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조카가 새벽부터 나갔다고. 박재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남편의 결심을 보고 결국 이해했습니다. 같이 해요. 내일부터 나도 일자리를 구할게요. 아내가 말했어요. 아니야. 박재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만든 문제야. 내가 해결할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재구는 매일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무거운 자재를 옮기며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300만 원을 모았을 때 박재구는 약속대로 사채업자에게 첫 상환금을 전달했어요. 생각보다 성실하네. 사채업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박재구의 눈빛을 피하며 돈을 받아들었죠. 약속은 지킨다고 했잖아. 박재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뜻밖에도 사채업자 중 선두에 섰던 남자가 박재구에게 카드 한 장을 건넸어요. 혹시 더 벌고 싶으면 연락해. 우리 형님이 너 같은 사람 찾고 있어. 박재구는 카드를 받아들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경호원 모집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세계에서 이미 나왔어.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냥 아들의 빚을 갚는 아버지일 뿐이야. 박재구는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코는 여전히 박재구의 주먹에 맞아 부러진 상태였어요. 잘못했습니다. 형님,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박재구는 무표정한 얼굴로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들의 죗값은 아버지가 갚는다. 다시는 오지 마라. 남자들이 떠난 후 박재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산을 넘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2,6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박재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향하고 저녁에는 시계 수리점에서 일했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박재구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허리는 더 굽어졌고 손에는 굳은 살이 잡혔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쉬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러다 몸이 망가질 거예요. 박재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1,300만 원이 남았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었어요. 박재구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제대로 아버지 노릇을 못했던 시간들, 그 빚을 갚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느 날 밤 박재구는 시계 수리점에서 일하다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과로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요. 최소 일주일은 쉬셔야 해요. 박재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을 쉰다면 400만 원 이상을 벌 수 없게 된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보, 침대 옆에 앉은 아내가 박재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걸 팔면. 안 돼. 박재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 노후를 위해 남겨둬야 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박재구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선우가 살아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자신이 좀 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했더라면 선우가 도박에 빠지지 않았을까? 후회와 자책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퇴원 후 박재구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는 새벽 인력시장뿐만 아니라 밤에도 경비 일을 했습니다. 시계 수리점은 조카에게 맡기고 하루 24시간 중 18시간을 일했어요. 수면 시간은 고작 4시간 정도였습니다. 박 씨,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인력시장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박재구는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철근을 나르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어깨에 찾아온 격통에 박재구는 철근을 떨어뜨렸습니다. 동료 노동자들이 놀라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젊은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박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깨를 움직일 수 없었어요. 병원 진단 결과는 어깨 인대 파열이었습니다. 최소 한 달은 무거운 물건을 들면 안 됩니다. 의사가 경고했어요. 박재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한 달이면 1,000만 원 이상의 손실이었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박재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선우야. 아버지가 너무 약해.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박재구가 고개를 들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 인력시장 동료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살던 친척들까지. 박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동네 이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재구가 봉투를 열자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모두 조금씩 모았어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들 알고 있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박재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 책임이라서 그냥 빌리는 겁니다. 이장이 말했어요. 나중에 건강해지면 갚으세요. 지금은 몸 회복에 집중하세요. 박재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날 밤 박재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선우가 이런 따뜻함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웠지만 이제라도 아들의 빚을 갚음으로써 선우의 영혼이 편안해지길 바랐습니다. 한 달 후 박재구의 어깨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와준 500만 원 덕분에 빚은 800만 원까지 줄었어요.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아들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재구의 가슴에는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박재구는 마지막 남은 돈을 사채업자에게 건넸어요. 이것으로 끝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피로와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영수증을 건네며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아버지가 있다는 건 당신 아들은 복이 많았네요. 박재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마침내 아들의 빚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재구는 발걸음을 멈추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선우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들아, 다 갚았다. 박재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선우의 사진 앞에서 박재구는 오랫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록 늦었지만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웠죠. 누구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재구가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박재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박선호의 약혼녀였어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선호의 아들이에요. 박재구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어요. 선호의 아들이라고요? 네. 선호가 사고로 떠나기 전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의 빚 때문에 식을 미루고 있었죠.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늘 우연히 납골당에 왔다가 아저씨를 보게 됐어요. 선호를 닮으셔서. 박재구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작은 코, 동그란 눈. 분명 선우를 닮았습니다. 그의 손자였어요. 이름이 뭐죠? 박재구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하준이에요. 선우가 지어준 이름이죠. 여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하자를 넣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존경했거든요. 박재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우가 자신을 존경했다니. 그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평생 아들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던 것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군요. 박재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우는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북파 공작원이었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지만 자신은 그런 아버지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했죠. 박재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우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니, 그것도 존경했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집에 가시겠어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여자가 제안했습니다. 박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집으로 향하면서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기쁨, 후회와 희망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습니다. 여자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해 박재구는 하준을 안아봤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박재구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그의 혈통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할아버지 역할을 해야 했죠. 여보세요? 여보. 박재구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야 해. 우리 손자가 생겼어. 몇 달 후 박재구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준과 그의 어머니 소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이 갑자기 생기로 가득 찼죠. 장난감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아기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박재구와 아내는 매일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하준이 박재구를 향해 뒤뚱거리며 걸어왔어요. 박재구는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어깨는 더 이상 짐을 나르지 않았지만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안고 있었어요. 손자, 그리고 새로운 시작. 동네 사람들은 박재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아버지에서 다시 일어선 사내.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싸웠던 진짜 영웅으로요. 그들은 이제 박재구가 시계 수리점 앞에서 손자와 놀아주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박재구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어요. 여보, 오늘 하준이 어린이집 면접 있어요. 아내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박재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는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우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준에게는 해주고 싶었죠. 시계 수리점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재구는 일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하루에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과 보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박재구는 하준을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용감한 공작원이 있었단다. 소희가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어요. 선우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박재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우리에게 하준이를 선물로 남겼어. 그의 일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재구의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러나왔어요. 마치 생명의 박동처럼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재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들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을 주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언제나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배웠죠. 아들아, 내가 남긴 선물을 소중히 지킬게. 박재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손자를 더 꼭 안아주었어요.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생명은 이어지고 사랑은 영원했습니다.